자, 안녕하세요. 복선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삐아제 이론 적용에 대한 비판 부분을 할게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삐아제 필할렘 모델이 있고, 이 삐아제 필할렘 모델은 그 삐아제 이론을 이제 적용하는 그런 모델이죠. 근데 이제 이 삐아제 이론 적용에 대한 비판은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영역 고인지론과 관련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 삐아제 이론의 비판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삐아제 이론을 일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삐아제가 말하는 그 발달 단계, 연령에 따른 발달 단계를 받아들였지만 역사는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다. 이런 입장이고요. 두 번째 입장이 근본적인 비판인데 아예 그냥 삐아제 이론 자체를 비판하는 거야. 발달 단계조차도 부정하는 그런 비판이 근본적인 비판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첫 번째는 이제 그냥 삐아제 이론의 어떤 비판 내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두 번째 단락부터 볼게요. 자,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삐아제 이론의 발달 단계는 인정하지만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다 이런 얘기인데, 자, 역사 교육에서 가설 영역적 법칙을 이용하여 형식적 사고를 측정할 수 없으며 역사의 증거는 과학적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 없다. 또한 수학이나 과학 같은 교과의 닫힌 구조에 비해서 역사는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학교 역사교육에서 기능이란 개인의 판단과 경험에 의해서 과거 사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역사가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사실을 종합해 실제 있는 진실세상을 만든다는 과학적 역사의 관점과 다른 것이다. 따라서 학생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된 질문을 다는 데는 개별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며 이른바 정답이라는 거 없다는 거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수학과 과학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답이 있죠. 근데 역사는 역사적 사실을 보고 해석에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답이 없고 그 학생 개개인의 어떤 생각이 생각을 표현하고 해석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다. 예, 그 오히려 기납적이고 구체적 조작적인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가지고 측면에서 비판하고 있죠. 자, 근데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요거는 이제 앞에는 소극적 비판이죠. 이건 근원적 비판이야. 그과의 역사 사고 발달 단계를 비판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학생이 역사 자료를 다루고 다루는 능력에 관해서 역사적 사고에는 발달 단계가 있으며 삐아제 이론에 따른 사고의 발달에 근거한 학습 경험을 조직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삐아제가 제시한 발달 단계가 역사적 사고 발달에 적용한다는 할렘의 견해에 동조하고 있다. 그래갖고 이제 이 부분은 앞부분에 이제 소극적 입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근원적 비판을 쭉 나오는 거예요. 자, 인지구조에 대한 삐아제의 개념이 학생들 역사 자료에 대한 생각하는 방식을 확인할 수 있는 주된 요소라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자, 이에 비추어 보면 삐아제 필할렘 이론에 대한 본격적이고 근원적 비판은 부스로부터 시작된다. 자, 부스는 이제 무슨 사고 방식을 제시했냐면 인증적 사고 방식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역사적 사고 방식은 그 가설 영역적 사고가 아니라 인지적 사고, 인지적 사고라는 것은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을 연결해서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죠. 자, 이 관련된 내용은 제가 그 남색책 할 때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는 이제 그 내용만 파악을 해볼게요. 자, 부스는 할렘의 연구를 예를 들어서 삐아제 외의 연구의 근원적 비판을 했다. 그는 할렘이 역사적 사고에 지나치게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역사적 사고의 논리는 삐아제 필할렘 모델이 전제하듯이 가설 영역적인 것이 아니며 역사는 과거에 대한 가장 믿을 만한 설명을 언어로 재창조하는 것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인증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증적 사고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이 부분이 예전 기출문에 나왔죠. 관련된 사건의 공통 부분 연결해서 상상의 망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기납적 추론하고 그 당시 이제 가설적 추론 두 개가 합쳐 있는 게 이제 인증적 사고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부스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또 그 부스는 또 뭘 비판했냐면 할렘의 연구 방법론을 또 비판해요. 연구 방법을. 그래갖고 이제 타당성이 떨어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죠.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부스는 할렘이 학생들의 학교 학습과는 별 관련이 없는 짧은 역사 서술에 문장을 사용한 점과
질문의 타당성, 즉 질문이 과연 역사적 사고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것에 대해서 방법론상의 오류를 지적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사고의 기능이 촉진하는 것은 부정적 입장을 보였던 할렘의 주장에 대해서 오히려 교수학습 방법만 거치며 효율적인 교수 방법을 거친다면 역사학습에서도 학생들이 추상적 사고하는 능력을 등에 뚜렷하게 증진시킨다는 걸 강조한다. 부수의 주장을 요약하면 14세, 16세의 학생들이 인증적으로 사고할 수 있으며 역사를 학습함으로써 인증적, 정의적 사고를 증진할 수도 있고 학습에 중요한 건 성숙이 아니라 교수 방법과 교수 내용이라는 것이다. 사실 부수의 작업은 방법론, 역사사고의 본질, 역사학습에 대한 가속화 문제, 그다음 역사사고의 연령 구분 문제 등 피아제 필란레 모델에 대한 가능한 비판 내용을 구사하고 있다. 자, 이 교수 방법 및 교수 내용은 이제 뭐냐면 가르침 방법만 달리하면 어떤 연령대라도 추상적으로 논리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다. 이런 게 내용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그 이간의 이론하고 이제 관련돼 있죠. 이건 뒤에 이제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수의 이론은 이제 비판은 이제 인증적 사고와 그 다음에 방법론의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교수 방법 및 교수 내용만 달리하면 충분히 논리적 사고를 가르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 심리학 측면에서 이제 뭐냐면 또 비판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 심리학 측면에서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그 역사적 사고 능력은 뼈아식 발달 단계가 아니라 정보 처리 능력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얼마나 배경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역사를 빨리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 근데 지금 그에 대해서 이제 또 비판한 내용도 그 뒤에 있죠. 그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인지심리학 분야에서는 뼈아식 접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자, 이에 따르면 컴퓨터가 보통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을 한계가 있듯이 인간의 인지 능력이 또 유사한 한계가 있다. 이를 N공간이라고 하는데, 이 N공간이라는 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그 교육학 시간에서 기본적으로 5개가 있고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배죠. 그래서 인간이 순식간에 기억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단기 기억 공간은 크게 보면 대개 보면 3개에서 그 7개 정도 요 사이에는 이제 한다. 그래서 개인의 주어진 정보를 처리한 역량을 뜻하는 거고, 컴퓨터 기종이나 응용 프로그램에 따라 정보 처리 능력이 차이가 나듯이 개인이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양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N공간 안에서 이 사람이 얼마나 역사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느냐, 그에 따라 처리 능력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컴퓨터와 개인의 어떤 인간의 인지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비유를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역사 이해는 뼈아식 발달 단계보다는 정보 처리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으로 나타난다. 정보 처리 능력은 뼈아제 이론이 주장한 것과 같이 발달하지 않는다. 또한 역사 이해 정보 처리 능력과 상관관계가 높다는 것은 역사 이해의 발달 구조물이 아니라는 걸 뜻한다. 즉, 역사 이해를 뼈아식 발달 단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것이 적절하지 못한다. 자, 그래놓고 이제 쭉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이제 그 교수학습 방법만 달리하면 이제 어떻게 방법을 달리하면 어떤 개념이든 어떤 학년이든 가르칠 수 있다. 그 내용들이 쭉 있고, 그 다음 지역학대법에 대한 비판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뼈아제 이론을 비롯한 심리학 연구는 교육에 별 쓸모없다는 가감한 주장이 등장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역사적 개념이 결여되어 있으며 따라서 초등학교 역사 수업은 적절하지 못한다는 주장이 배격된다. 더불어 아동은 보통 기본적 역사 개념이 부족하지만 그 교육적 입장에서 역사 지식이 매우 중요하므로 뼈아제 심리학의 연구에 밝힌 대로 아동들의 개념적 한계를 고려하여 역사를 가르치자는 입장, 즉 개념 발달 규범에 대한 뼈아제의 주장과 그 다음 교육적 바람직한 것을 절충하는 견해도 거부한다.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뼈아제 이론 자체나 교육학적 어떤 그 견해도 다 거부한 이론이 이간이에요. 그 이간은 요거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어떠한 개념이라도 필요한 것을 가르치는 방법을 구하면 충분히 어떤 연령대든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이간에 뭐가 나왔죠? 이항 대비적 방식이 나왔고, 예전에 이제 02년 기출문제에 이항 대비적 방식과 관련돼 갖고 이제 그 단군 신화를 설명해라, 이렇게 이제 나왔죠. 그 이간 대비적 방식은 내러티브 방식과 또 연결돼요. 당장 이해가 되지 않는 역사 용어나 개념도 가르치면 결국 아동들은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아동들은 동화나 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성과 악, 사랑과 믿음, 용기와 비겁함 같은
대비적 개념을 이용해서 상상을 통해서 과거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단 입장에서 역사와는 별 상관없는 가정, 이웃, 지역사회 등의 개념을 확대 고려해서 작성된 지역학대 접근의 사회과 교육과정 넌센스뿐이다. 지역학대 접근법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야? 환경학대법이야. 그래서 환경학대법에 대해 또 비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들은 가르치는 교과 자체의 논리를 중시하면서 적정한 교수학습 방법, 기술만 있다면 아동들이 언제 어떤 개념이든 어떤 개념을 가르칠 수 있다. 요 내용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보면 인지발달 공간 한계인데 할렘의 연구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또 뭐 할렘의 연구에 대해서 나름대로 또 의미를 두죠. 그래서 이제 그 할렘의 연구는 이제 연구된 거 방문을 찍으면서 예전에 가치론적, 이론적인 어떤 그 역사교육 분야들을 실험과 조사 연구를 통해서 실증주고 개량주고 차원에서 전환하는 데 있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적용하는 그 내용들이 비판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측면까지 이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 여기까지 할렘의 그 연구의 뭐 이런 것까지는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건너뛸 테니까 각자 보시고요. 그 다음에 피아제 이론의 적용의 포괄적 해석도, 할렘의 연구가 이제 뭐냐면, 할렘의 연구가 피아제 연구의 어떤 측면의 한 측면만, 지금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냐면, 연령의 발달 단계 있죠? 그런 것들만 얘기하는데, 근데 피아제는 연령 발달 단계만 있는 게 아니죠. 내적 통합 구성도 있죠. 그래서 동화, 조절, 평형 있죠? 구성주의를 바탕으로 한. 오히려 이제 그 연령 발달 단계는 피아제가 그냥 방향성만 제시한 거지, 이게 정답이라고 말한 적은 없는데,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너무, 모범처럼 이렇게 어떤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이걸 이제 절대로 받은 게 문제다. 피아제가 초점을 맞춘 거는 이 연령 발달 단계보다는 내적, 지식의 내적 통합, 그러니까 인지적 구성주의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인지적 구성주의에 입각해서 측면에서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도 시험 문제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제가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뒤로 넘어가서. 자, 그 다음에 영역 고유 인지 방식이 보죠.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 252페이지 볼게요. 자, 피아제 그 이론을 받아들이는 것은 피아제 필할렘 모델이고, 이것은 이제 영역 중립 인지 방식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이에 반대해서 각 교과의 특성한 이제 논리와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지 발달이 일어나진다라는 그 논리가 영역 고인지 방식이에요. 그래서 영역 고인지 방식에 대한 개념과 특징, 그다음 그들의 주장과 그다음에 그것을 이제 구체적 능력 적용할 수 있는 능력, 요게 이제 초점을 맞춰서 공부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보면 역사적 사고력을 피아제 발달 단계에 연결시켜 많은 연구들은 보편적 지식 재구성의 입장에서 역사 이해를 청소년 후반기에 나타난 형식적 조작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필과 할렘의 견해죠. 그러나 영역 고유 인지론자들에서는 각 교과의 영역은 특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인식 원리,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학습의 일반적인 단계가 영역에 상관없이 적용된다는 지적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히려 영역 고유의 것이 지도 온다고 주장한 거다. 그래서 이 영역 고유 인지론들의 전반적인 그 주장들이 이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외워두셔야 되겠죠. 여기에서 영역 고유 인지론은 역사과뿐만 아니라 사회과나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이제 보편론자라고 하죠. 보편론자가 아니라 다원론자.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앞에서는 또 보편론자로 또 얘기하고요. 자, 하여튼 그들 공통된 주장을 보면 첫 번째로는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에 따라서 순서대로 일어나 일련의 인지기능이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실제 인지 과정에서는 여러 요소들이 상호 연관을 맺으면서 복합적 사고작용이 일어난다. 둘째는 사고 기능이 전략은 학습 내용이 독립된 게 아니라 그에 의존한다. 그래서 분류및 교육 목표 분류학에서 제시되어 있는 것과 같은 일반적 사고 기능이 실제 모든 지식의 영역에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 교과나 영역에 관련된 사고는 해당 지식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동일한 발달 단계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관계해 비슷한 인지 활동을 수행한다고 주장을 비판한다. 특정 인지 전략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발달 단계가 아니라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과 상호 관계의 결과가 있다. 그래서 특정한 연령 단계에 있다고 해서 모든 애들이 그걸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가지 관점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쭉 보시면 뭐가 있냐면 두 번째하고 이제 253페이지 세 번째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253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보세요. 그 마지막 단락에 뭐가 있냐면 대본 지식이 있어요. 예, 스키마.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대본 지식은 엄밀히 말하면 삐아제 이론이에요. 예, 구성주의하고 연결돼 있죠. 그렇지만 영역 고유인지도에서 많이 이제 쓰이는 이론이죠.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자, 그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아동이 어떻게 익숙한 사건 혹은 대본에 관한 지식에 도식을 획득하에 따라서 획득하는 관심도 고조되어 있다. 대본은 도식화된 도식적인 조직화이며 개설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체계이며 특정한 시공적 맥락에 적절한 조직된 행동의 영역이다. 그래서 이제 그 대본에 대한 정의가 쭉 나오죠. 도식적 조직화, 그 다음에 개설적으로 조직됐고 시공적 맥락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직되어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생일잔치가 대개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지를 전체로 파악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구체적인 예는 제가 이제 예전에 기본 강의 시간도 얘기했고 문제 풀면서 얘기했고 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의미에서 대본 지식은 전형적인 영역 특징적으로 할 수 있다. 대본 지식에 응용하면 취약적 아동들에게 익숙한 경험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 대해 경론을 도출된 시기보다도 빠른 시기에 논리적 관계의 범위, 그러니까 가설적, 조건적 관계, 인과관계, 시간적 관계, 가역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 가역적 관계라는 것은 어떤 사물이 늘어났다 해도 병영이 어떤 사물이 어떤 일시적으로 모양이 바뀌었다고 해도 어느 순간에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사고방식이 가역적 사고죠. 자, 지금까지 인지발 때 많은 이론 속에서 심리학적 지식과 사회적 지식은 분리되어 있다. 그러나 대본 지식 관점에는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으로 문화적 틀 속에서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뭐냐면 그 대본 지식 관점, 그러니까 대본 지식의 유용점이죠.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으로 문화적 틀 속에서 볼 수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대본 지식을 바탕으로 내러티브를 너무 사용할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있죠? 오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오개념. 그래서 이 오개념을 뭐냐면 고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구성주의 개념이죠. 예,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영역 고유인지론의 고유한 이제 그 인지 방식이 필요하죠. 이것이 등강하게 내러티브예요. 그래서 이제 영역 고유인지론과 그 내러티브가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이 쭉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요. 자, 이 내러티브와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녹색책이나 남색책에서 다 걸쳐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내러티브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각자 읽어보세요. 254페이지에서 255페이지까지. 거기에 이제 좀 볼게요. 뒤에 넘어가서 내러티브의 유용성과 문제점만 좀 볼게요. 예. 그래서 유용성은 이제 각자 보시고, 이제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서 좀 공부할 필요했어요. 문제점 관련돼서는 한두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256페이지, 그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세 번째 단락을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자, 내러티브 자체와 학습에서의 유용성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다. 우선 내러티브의 특정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 죄송합니다. 네, 사건을 서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것이며 필연적으로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의 관점에 부합된다. 자, 이것은 내러티브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말해주는 것이다. 네, 첫 번째 이제 문제점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제 영화 300에 대해서 이제 예를 들면서 설명을 했죠. 그래서 영화 300을 보면 거기에 이제 서양이 동양을 이겼다. 서양 민주주의가 뭐 동양의 전제주의 정치를 이겼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어떤 이제 특정한 문화에 대해서 먼저 좀 우월을 강조하는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이제 가지고 있죠.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로는 시작과 중간, 끝이 나는 내러티브 구조는 과거 실제 사건의 흐름을 존재하지 않으며 내러티브의 결말은 상상 속에 가능한 사건의 일관성, 결말을 알고 싶어하는 욕구에서 비롯된다. 이런 욕구는 내러티브의 요소인 등장인물과 그들의 행위에 대한 의도적 도덕적 판단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화이트라는 사람은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는 사건을 도덕화, 정당화시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대부분 이제 그런 책들, 역사서는 그렇게 적혀 있죠. 역사서는 누구의 역사죠? 승리자의 역사죠. 승리. 그래서 이 승자의 역사이기 때문에 항상 자신을 선인으로 모시하고 남을 악으로 모사해요. 그래갖고 자신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고 정권을 장악한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하기 위해서 건성진학이라는 어떤 내러티브 구조를 끌어다 시작, 결론, 전개, 결론 이런 식의 구조를 설명하죠. 근데 이거는 사실과는 동떨어져 있는 거야. 일종의 프로시죠. 예. 자, 세 번째는 내러티브에 대한 독자들의 저자의 역사적 관점이나 정확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믿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자, 이러한 형상을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라고 한다. 특히 1인칭 내러티브의 목격자 진실성과 하자의 권위가 깊게 바였기 때문에 독자가 그 내용을 비판적 분석하고 있다. 자, 자의적 진실성이 부과, 외워두셔야겠죠? 예, 그래서 저자의 역사적 해석이나 관점을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 법. 믿어버리는 거. 그래서 특히 이제 하자가 상당히 권위적이거나 상당히 뭐냐면 말빨이 있으면 그대로 믿어버려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 이거와 관련돼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외에도 한 3가지 더 있어요. 자, 역사 수업과 관련해가지고 일부에선 전후관계를 중시하는 내러티브는 연대기적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역사적 상상의 중요한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나는 줄곧 비난해왔던 무미건조한 역사학습의 정형적인 모습에 비판했다. 내러티브는 과거 사건의 중요성, 역사의 설명 과정, 그리고 이득의 의미를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이 있어요. 요건 좀 잘못된 거야. 그래서 갈색책에 보면 과거 사건의 중요성이나 역사의 설명 과정, 이득의 의미를 드러낸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특징 중에. 그래서 이거 아마 갈색책 내용의 논문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뭔가 오타가 있거나 잘못 알고 옮겨진 거야. 그래서 갈색책 기준에 볼 때는 이건 내용이 잘못된 거야. 이 파란책 내용이.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 밑에 보면, 그 내러티브적 이해는 상상력과 감정을 고무하는 역사 사실을 종합하는 데 유용하다. 그걸 체계적으로 조직하는 데 부적절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러한 내러티브 형식이 길들여졌기 때문에 증거를 통해서 결론을 도출한 역사의 본질적 가업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갖고, 여기에서는 내러티브 이해가 상상력과 감정을 고무한다고 해놓고는 그 앞부분에서는 내러티브가 무미건조하다. 이렇게 인지하고 있죠. 앞뒤가 안 맞죠? 예. 근데 이제 앞부분의 얘기는 주로 이제 내러티브의 어디 측면에서 얘기하냐면 문학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역사적 내러티브 측면에서 얘기한 거고요. 뒤에 있는 거는 문학적 내러티브에서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내러티브와 문학적 내러티브가 좀 다르거든요. 이 차이는 이제 갈색책이 있고, 그래서 역사적 내러티브는 좀 듣기는 되게 딱딱해. 재미가 없어. 예. 그런데 문학적 내러티브는 상당히 재밌죠. 예. 근데 팩트하고는 좀 동떨어져요. 그래서 설민석의 강의는 되게 이 내러티브를 강조한다는데, 요때 내러티브는 역사적 내러티브가 아니라 되게 뭐예요? 문학적 내러티브에 더 가까워요. 예.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들이 많이 비판하고 있는데, 역사학자들의 내러티브는 뭐에 가깝죠? 앞에 있는 역사적 내러티브에 가깝죠. 사실을 바탕한 내러티브죠. 근데 재미가 없죠, 어때? 사실 자체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학습의 구성주의 접근을 볼게요. 구성주의도 이제 7차 교육과정의 수행평가와 연결돼갖고 시험문이 나오죠. 이거 예전에도 한 2-3문제 계속 나왔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볼 건 뭐냐면, 구성주의가 2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비고츠피의 사회적 구성주의야. 그 다음에 이제 빼앗지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게 2개가 합쳐가지고 이제 구성주의가 됐고, 구성주의가 역사교육에 어떤 영향을 주냐. 그래서 크게 이제 뭐냐면 3가지 측면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원래 역사 지식이라는 거는 정답을 추구하는 게 아니죠.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 그리고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시하는 역사 교육이라는 것은 한 가지 답만 추구하고 있다. 그래서 원래 그게 아닌데,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은. 그래서 이 구성주의 시각을 도입을 해갖고 이런 잘못된 인식,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아야겠다. 이런 것들이 첫 번째 논지고요. 그 다음에 2번째라는 것은 뭐냐, 지식이라는 것은 구성돼 있죠.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회나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어진 게 아니고, 그 학생에 따라서 그 지식을 뭐냐면 새롭게 만들어가면서 형성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평가 방법도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중심으로 이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전에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떠나서
그 이제 애들이 어떻게 실제 그걸 이해하고 그 해석했는 걸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그 지식의 결과보다는 지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고, 지식의 과정에 초점을 맞출 수 있는 평가 방식이 뭐였다? 수행평가다. 이게 이제서 수행평가와 구성주의를 서로 연결시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맥락을 강조하죠. 그래서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내러티브가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 이제 비판하면서 내러티브가 왜 문제점이냐? 이건 너무 팩트가 안 맞는 게 맞다. 그래갖고 뭘 집어넣어야 된다? 맥락을 집어넣어야 된다. 그래서 이 맥락을 통해서 내러티브가 가지고 있는 5개념을 그냥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야. 그래서 그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제 구성주의가 유용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성주의 자체는 삐아제 이론하고 비고추 비이론이에요. 삐아제 이론이니까 이제 영일론에 더 가깝죠. 근데 실제로 그걸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연고론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삐아제의 구성주의는 측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이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뭐 내용이 있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뭐 다 읽지는 못하고요. 자, 뭐만 이제 좀 중요한 것만 이제 짚고 넘어가죠. 자, 어디 쭉 넘어가시냐면, 자, 그 258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이 구성주의 구성이 나오죠. 구성주의 두 가지 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는데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래서 두 번째 조율부터 보면 개인의 개별적인 인지적 작용을 중시하는 인지적 구성주의. 이건 삐아제 인지발달론이죠. 그 다음에 개인과 그가 속한 사회 및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은 반드시 전제한 사회문화적 구성주의. 비고추피 이론이죠. 이거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잘못된 5개념을 잘못 조정하기 위해서 맥락적 지식이 필요하다. 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부터 볼게요. 258페이지 세 번째 단락부터 보죠. 자, 구성주의 학습 이론의 기본 관심 중에 하나는 아동의 기존의 성개념, 5개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얼마나 교정되는 것이다. 그리고 학습 내용을 조직하고 그것을 선행 지식과 시키는 학생들의 능력 어떻게 배양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있다. 자, 역사학습의 선행 개념은 아동들의 역사 이해와 재구성의 근본이라 할 수 있다. 역사가가 어떤 관점이나 신념을 가지고 역사적 사건을 해석하는 것처럼 아동은 역사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선행 개념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렇게 이제 역사학습에서 선행 개념의 역할을 강조하는 입장에서 잘못된 선행 개념, 5개념을 교정할 수 있는 그 학습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필요해서 구성주의 학습 이론이 이걸 뭐냐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이런 선행 개념은 어디를 바탕으로 하냐? 5개념은 대개 보면 이제 내러티브에서 문제점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내러티브 문제점을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59페이지 내용을 보면 자, 반슬레드리히트는 초등학생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할 경우 소박한 개념이나 공상적 꾸밈을 역사 지식과 뒤섞여 합리적 설명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을 보고하고 있다. 구화식 내러티브가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입을 고취시키는 효과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을 홍역하는 단점도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역사학습의 내러티브는 이른바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양날의 가진 칼은 그 일종의 비유죠. 예, 비유. 예, 그래갖고 그 양날의 가진 칼의 의미를 좀 외워두세요. 그 앞에 설명한 부분을. 자, 이들은 그 내러티브와 인간행의 동기와 의도를 부각시키는 데 효과가 있으면 인정하면서 또 그 아동들이 상상력을 통해서 그 과거 사건을 재구성하는데 자주 혼동을 일으키는 사실을 주목하여 학생들의 직접적인 경험 밖에 있는 지식 영역에 대한 초보적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참고할 것이 필요한 게 맥락이죠. 그래서 이 맥락이라는 것은 그 삐아제 이론과 관련돼 갖고 동화, 조절, 평형 중에 어디에 속할까요? 조절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교육학 시간에 배웠듯이 동화라는 건 뭐예요? 기존의 5개념을 통해서 새로운 정보를 해석하는 거죠. 근데 조절은
그걸 이제 5개념을 일깨워주고 이제 새로운 정보를 주입하는 게 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은 삐아제 이론의 조절 단계에 속해요. 예. 자, 그래서 맥락의 정의가 나왔죠. 이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자,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을 포함한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역사가 이야기 형식에 담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 내용과 이에 대한 탐구의 결과를 이루어졌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맥락에 대한 정의와 맥락이 주는 학습의 효용성, 이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기초과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구성주의 인식론에 따른 역사에는 아까 좀 말한 것처럼 역사라는 것은 원래부터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나 역사적 어떤 그 영향을 받아서 사회 공동체나 역사적 배경을 따라서 그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매번 달라진다는 거야. 그래서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인재발달 지식의 체계를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인재의 구조와 이제 학문의 구조는 예전에 이제 인지구조 학문 구조가 따로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이해하는 거는 그냥 별개로 교과서 제작이나 가르치는데 학문의 구조만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그러니까 학문의 구조라는 것은 뭐 수학 같은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 알면 곱셈 나눗수 알고, 곱셈 나눗수 알면 1차 방식식 알고, 2차 미분 적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역사도 마찬가지로 애들이 뭘 실제 이해하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러니까 뭐냐면 역사 교육학자, 역사학자들이 이게 기초적이면 A라는 개념을 알면 또 B라는 개념 나오고, B라는 개념하고 C라는 개념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죠. 고려의 정치사를 알면 그 다음에 그 고려의 정치와 관련된 사회경제를 알고 이런 거. 근데 얘들은 이거와 달리 자기 나름대로 연령에 맞는 인지 수준이 있어요. 근데 그 인지 수준을 전혀 무시하고 그 교과서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최근에서는 그런 것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교과서에 있는 내용의 지식과 학생 사고에 대한 연구가 같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이제 뭐냐면 독자 반응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 독자 반응 이론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263페이지. 자, 세 번째 단락을 볼게요. 그래서 학생의 사고를 일면적으로 조사한 것을 탈피해서 그것이 실제로 역사 내용에 접하게 되었을 때 일어난 상호작용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관점에서 보면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가 그것을 읽는 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비판은 당연한 거다. 그래서 최근 독자 반응 이론이라는 해석학적 관점에서 그 독자와 텍스트의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 별개로 진행된 진행되어 온 학생의 사고에 대한 연구와 인지발달 단계 연구죠. 교과서의 내용 분석, 그러니까 이제 앞에 논리적 구조, 학문의 구조에 대한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막을 제시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에 독자 반응 이론이 있죠. 그때 독자라는 것은 리더라는 것은 뭐예요? 독자라는 것은 이거는 학생이죠. 교과서를 읽는 학생의 의미예요. 학생들이 어떻게 교과서 내용에 대해 반응하는가, 그걸 서 접목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이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보면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삐아제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삐아제 이론 중에 중요한 부분을 이제 강독했고요. 그러면 관련된 형성평가 내용을 좀 볼게요. 어디를 보냐면 자,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7페이지 보세요. 삐아제 이론에 관련 비판 내용. 37페이지가 146페이지. 37번 문제 보세요. 자, 다음은 삐아제 이론에 대한 비판 내용이다. 가 입장의 비판 내용 두 가지 기수해보고, 그리고 나는 어떤 접근 방법을 비판한 것이며, 그래서 반영된 이간의 생각을 두 줄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가에서 이제 인지심리학 측면에서 삐아제 이론을 보면, 개인마다 정보 처리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고, 역사에는 삐아제식 발달 단계보다는 정보 처리 능력에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나는 어떤 접근 방법을 이제 비판하고 있는 것이며,
자, 나는 이제 이항 대비적 방식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삐아제 이론의 어떤 방법을 이제 비판하고 있죠? 예, 역사와는 별개로 관련 없는 가정, 이웃, 지역, 사회 등 개념의 확대를 고려한 작성 지역 확대 접근법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이제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래서 반영된 이간의 생각을 쓰면 어떻게 해요? 가르치는 교과 자체의 논리를 중시하며 적절한 교수 기술만 마련된다면 아동들에게 연계된 어떤 개념이든 가르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전에 기출과 관련돼 갖고 당본신화 관련된 부분이 나왔죠. 자, 그 다음에 38번 문제 보면 다음 밑줄 주장 내용을 각 교과나 영역의 인식 원리 측면에서 세 가지 쓰시오. 있거든요. 영역 고유 인지론에서는 각 교과 영역은 특수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고유한 인식 원리, 사고 논리, 교수 방법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 그래서 이제 요와 관련된 내용은 영역 고유 인지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영역 고유 인지론은 세 가지 동일한 공통된 주장이 있죠. 그래서 사고는 일직선적인 단계를 통해서 순서대로 내용이 일어난 일련의 인지 기능이나 전략으로 구성되지 않는다. 사고 기능이나 전략은 학습 내용과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의존하고 있고요. 그다음 동일한 발달 단계 학생들이 학습 과정에 관계없이 비슷한 특정 인지 전략을 사용한 것은 단순히 발달 단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내용 지식의 양과 구조, 그리고 사고 기능의 상호 관계가 관련돼 있다. 이걸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 39번 문제 보면, 자, 다음 밑줄 친 이 지식이 무엇이라고 하며 이 지식의 특징을 말해보시오. 그리고 이 지식을 이용할 경우에 학습의 효용성을 두 가지 쓰시오. 자, 생일잔치가 되게 어떤 순서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지식은 정형적인 영역 특정적 지식이라 할 수 있다. 자, 이때 이 지식의 명칭이 뭐죠? 대본 지식이죠. 그래서 이 지식의 특징은 대본은 도식적 조직화 같은 것으로 개서적으로 조직된 지식의 책이며 특정한 시공적 맥락을 통해서 적절하도록 조직된 행동의 연속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학습의 효용성은 이제 대본 지식의 효용성을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취학 전 아동은 익숙한 경험에 대한 기존 연구의 결론에서 도출된 시기보다는 빠른 시기의 논리적 관계를 범위를 이해할 수 있고 사회적 행위를 보다 넓은 방식으로, 즉 문화적 틀 안에서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효용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40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서 말한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두 줄 이내로 서술해보고 나의 밑줄친 형상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써보시오. 이 내러티브를 역사학습에 이용할 때 유용성을 세 가지 써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가는 이제 내러티브가 도덕적 판단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하이트는 모든 역사적 내러티브와 사건을 도덕화, 정당화시키는 의도가 있다. 그럼 어떤 문제점을 지적할까요? 내러티브는 특정한 문화나 집단의 중요도에 따라 사건을 서연하는 욕구에서 비롯되어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합법성, 정당성 같은 권위의 관점에 부합된다. 그래서 이게 내러티브의 이데올기 성격을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의 밑줄친 형상. 그러니까 독자들은 저자의 역사 해석이나 관점이나 정확성을 문제를 제기하는 대신에 잘 꾸며진 이야기를 그대로 믿는다? 이거는 자의적 진실성의 부각.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그 당시 내러티브의 유용성은 이제 내러티브는 뭐 아동들의 문화적 칭송할 뿐만 아니라 역사가들이 흔히 사용한 수단이고, 그 다음 내러티브는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게 하는 해석의 형식으로서 구체적인 인간의 행위와 의도, 그리고 그 결과에 나타난 사실 수집과 사건의 연속만 아니라 서술과 해석, 사실 설명 원인도 포함된다. 그리고 내러티브는 시간적 전후 관계를 통해 역사 사건의 인간을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자, 41번 문제 보면 가의 밑줄친 맥락의 의미를 써보고 학생들이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두 줄 이내에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나의 밑줄친 양날의 칼의 의미를 서술하시오. 그래서 가에서 거기 내러티브 문제점을 지적하면 맥락 제공이 필요하다겠죠. 맥락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의 주제, 배경, 연대기에 대한 개관을 포함되고, 맥락의 효용성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 자, 학생들이 역사적 이야기의 형식을 당겨진 가공만이 아니라 증거를 바탕으로 둔 실질적 내용과 이해된 탐구의 결과를 이루어진 것을 깨닫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양날의 칼은 뭐냐면 일종의 이제 내러티브의 문제점을 은유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구화식, 그러니까 말로 하는 내러티브가 일관성 있는 구조로 정보를 조직하고 상상과 감정입을
이야기를 꾸미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 홍연한 단점들이, 그러니까 간접이 있는데 고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공상적으로 이야기를 꾸미는 거나 관련되지 않는 부분들을 그 홍연하는 단점이 있다. 내러티브의 문제점과 장점이 같이 있다는 거야. 내러티브는. 그래서 요즘에 그 서민석 그 강사가 좀 내러티브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민석에 대한 그 뭐냐면 역사 교수의 평가가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되게 이제 작년에 또 그 소문이 들었다고 해서 서민석 한번 까기 위해서 내러티브를 한번 문제 내보겠다. 그래서 요번에 한동안 이제 내러티브 안 나왔으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내러티브의 좋은 점보다는 좀 문제점에 초점을 맞춰갖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러티브는 좀 공부를 해주세요. 제 생각은 요번 연도에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자, 그 다음 42번을 보면 다음 설명하고 있는 이론의 명칭을 쓰시오. 해석학적 관점에서 독자와 테스트의 상호작용 과정을 탐구하는 걸 별개로 진행되어 온 학생의 사고에 대한 연구와 교과서 내용 분석에 대한 연구를 접목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슨 반응 이론이죠? 독자 반응 이론. 이렇게 쓰시면 되죠. 여기에서 이제 독자라는 것은 누굴 의미할까요? 학생을 읽는 거예요. 교과서 읽는 학생을.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한국 역사교육의 변천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여기 내용도 이제 예전에 남색책 있는 내용하고 거의 겹쳐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발췌독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265페이지에는 뭐냐, 경살체 교육이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독립적인 학문이 아니라 일종의 유교 경전에 대한 일환으로, 그러니까 이제 유교의 어떤 구조에 대해서 뭐냐면 관련된 사례로서 이렇게 제시한 거다. 그래서 도덕적 윤리적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이제 우리나라 역사 교육에 대해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읽고 넘어갈게요. 예전에 한번 시험 나온 게 좀 있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의 유교가 본격적으로 들어온 것은 삼국시대였으나 당시 어떤 책들이 교육용으로 사용된 것을 확실히 알 수 없다. 다만 중국 역사책 구당서가 그다음 고구려 경당의 오경과 사기, 한서, 후한서, 삼국지, 진춘추 등을 가르치는 기록이 남아있어서 구당서에 당시의 교육 상황에 대한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자, 또한 신라의 두 하랑이 앞으로 자신이 살아갈 삶의 자세를 약속한 걸 적어놓은 인신서기석에서 3년간 시, 상서, 예, 전 등을 차례로 학습하겠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통해서 신라에서 경서를 배우는 것이 일정한 교육과정에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통일신라에서는 국학에서 좀 더 체계적인 경서교육을 실시했으며 유교경전의 통달 정도와 문장론을 세 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독서상 평가를 갈릴 선발했는데, 3품의 선발과는 별도로 오경과 더불어 3사, 사기, 한서, 후한서를 능통자를 뽑아서 그 당시 이제 그 최상급 시험을 실시했다는 점을 비춰볼 때 신라사에서도 역사교육이 중시된 걸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통일신라 시대 때 어떤 책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했는지, 고려시대 때 어떤 책을 가지고 역사를 공부했는지를 좀 암기해 두세요. 예, 예전에 기출 예문에 한번 나왔거든요. 오답으로. 자, 고려에서는 국립교육기관인 국자감이나 사학기관을 통해 역사교육이 이루어졌다. 사학 12도에서는 구경회, 사기, 한서, 동강항기. 여기 사기, 한서, 동강항기 했는데 자치통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자치통감은 그 당대 고려시대 때 거의 비슷한 시대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북송시대 때 만들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있고, 이는 과거 시험에서 역사교육과 경사서의 역사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던 때문이다. 당시 고려사에서는 역사 교육이 꽤 활발히 행해졌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 말해주고 있다. 한편 고려 때는 민족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져 삼국사기, 삼국유사, 제왕기, 동국 이삼국집, 동명왕편 같은 민족사서들이 간행되었다. 이 중 이제 삼국유사와 제왕기는 단군 신화가 수록되어 있고, 동명왕편은 고구려 시조인 주몽을 사실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민족의 정통과 뿌리를 중시했다. 이렇게 보고요. 조선시대에 볼 거는 뭐만 이제 보시면 안 되면 조선 후기 때 사용의 동문서습에 초점 맞추셔야 되겠죠? 예. 건너뛰어가지고 이제 조선 후기 마지막 줄을 볼게요. 자,
조선 후기 17세기 들어와서 아동용 역사 교재로 조선 중기 유학자였던 박세무가 지은 동문선습이 있다. 그래서 이게 서당에 널리 이제 사용되는데, 동문선습은 그 가정에서 아동들에게 유교 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해 만든 교재로 크게 오륜을 설명한 부분과 역사를 담는 부분이 있다. 이것도 이제 크게 나눠서 경사일체적 교육관이에요. 예. 근데 이제 여기 또 역사 부분에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한국사, 중국사를 가르쳤지만 한국사도 동시에 가르쳤죠. 그 내용은 좀 약간 적지만. 자, 역사 부분에서는 간략한 중국의 역대 역사와 우리의 역사를 수록하고 있다. 동문선습에 담긴 우리나라 역사 내용은 매우 간략하여 삼국과 고려와 조선의 왕조 연찬을 피상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그나마 서술 분량은 중국의 3분의 2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소중화 관념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있고, 기자에 의해 우리나라 풍습이 교화됐다고 하는 등 중국 중심 세계관을 그대로 드러냈다. 여기까지가 이제 동문선습의 뭐예요? 한 개 두 가지죠. 그 두 가지 싸면 이거 쓰시면 돼요. 근데 그 밑에는 이제 의의가 나와요. 하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것 중에 역사 교재용을 만든 최초의 책이며 첫 번째 금이죠.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단군에서 시작됐다고 서술된 쯤에서 민족사 정통을 드러내는 사실을 큰 의미가 있다. 이게 두 번째 의미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래서 한 개의 의미 꼭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또 나올 것 같아. 자주 나온, 지금까지 두 번 나왔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학자 역사 교육관인데, 요거는 거기 한국사하고 가까워요. 한국사 그 사학사 부분 있죠? 그래서 조선 후기 때 사학사와 관련돼서 나올 수는 있지만, 요 부분은 이제 역사 교육 측면에서 나오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각자 읽어보시고, 거기 이제 쭉쭉 넘어가서 이제 뭘 보냐면 근대 교육을 넘어갈게요. 예. 그래서 근대 역사 교육관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구한말 이후에 이제 독자적인 역사학이 이제 역사 교과서가 만들어지고 역사 교육을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전에 경사 분리는 조선 후기 때부터 이제 시작됐지만, 이게 제도화되기 시작한 거는 그 구한말 이후부터다. 그래서 개항 이후에 이제 역사 과목이라는 과목이 생기고 독자적인 교과서도 만들어지고, 그리고 민간뿐만 아니라 그 국가 차원에서 학부에서도 많이 발행을 하죠. 그래서 근데 이때 이 교과서의 특징은 이제 전반적으로 뭐냐면 편연자 서술이고요. 사만정통론 쪽 입각에 서술됐다는 거. 예, 이런 것들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좀 보는데, 그 중에 이제 교과서 내용을 좀 볼게요. 이게 관련돼 갖고 한번 예전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271페이지 잠깐 보면 두 번째 단락을 보죠. 자,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역사가 포함됨에 따라 역사교과서 편찬 작업도 점차 활발해졌다. 학부에서는 조선 역사를 간행한 이래 동국사작, 조선 역대사작 등의 국사교과서와 만국역사, 아국역사, 아국약사, 그 다음 중일 약사편 같은 세계사 교과서가 연이어 간행됐다. 여기에 이제 좀 눈여겨볼 게 이제 그 조선 역대사작 같은 거 있죠?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오답으로. 명칭 정도 좀 외워두세요. 조선 역대사작. 그 다음에 국사교과서 현재 보통국가 동국역사. 그 다음 대한 역대사작, 김태영의 역사 집략. 그 다음에 최경항의 정경의 대동역사. 세계사 교과서는 현재 미국 독립사, 만국사기, 노영선의 파란 말년 역사. 파란이라는 나라는 어디 네덜란드 있죠? 이 네덜란드를 얘기하는 거고. 그다음 장시현의 예국 근세사. 예굽이라는 건 뭐냐면 이집트를 얘기하는 거야. 출애굽기 아시죠? 예, 여기. 그래서 이제 출간되었다. 그래서 이제 1905년에 을사조약 이후에 체결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래서 이런 그 개화기 때 역사서는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전에 그 신학자들 역사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 두 번째는 편연체 역사 서술이며 사만정통론에 입각해서 했다. 그래서 이 사만정통론에 입각한 건 뭐냐면, 그 당시 구한말 때는 중흥이식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뭐냐면 지금 국내적 위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조선이나 왕조가 멸망하고 있지만, 강모개혁을 통해서 다시 왕조를 부흥시켜야 된다. 이런 중흥이식을 잘 대변하는 그 역사관이 사만정통론이에요. 예. 자, 그다음 현재에 관련된 동국사학 관련된 부분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하지만 현재 중등국가 동국사학은 그 앞에 편연체 서술 방식이 아니라 신사체 서술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신사체 서술 방식의 정의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보통 이 신사체는 인과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서술 방식이야.
역사 서술 방식. 그래갖고 이제 있고, 당시 역사 교과의 내용의 다른 특징은 인물에 대한 서술이 특히 많았다는 점에서 들 수 있다. 이는 초등류 교과서에 더욱 두드러지는데 국가의 위기를 맞이하여 역사적 위인의 애국심을 본받지 않은 정통적인 교훈적 역사관에 비롯된 것이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위인 중심의 간념론적 민족사관을 바탕으로 둔 것이며 충의와 충효를 기초로 한 정근대적 역사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교훈적 역사관도 그 당시 전반적으로 이제 뭐냐면 당시 교과서의 특징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 민중의 역사를 계몽에 대해서 한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배층의 시대적 정책 운영에 더 관심이 많고, 또한 사회현실에 대한 통찰력이 부족하고 민족의 모순이 익힌 대내적 요인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역사적 개념이나 사실에 대한 가학적 이해가 불분명하거나 정확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로 인해 때때로 신민사학에 그대로 다수한 문제점도 있다. 등등 해갖고 지금 개학기 때 뭐예요? 어떤 그 역사 교과서의 서술의 문제점 이렇게 이제 한 세네 가지 언급하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뒤에 보면 의의가 좀 나와요. 역사 교과서는 그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형식을 깨닫고 민족 정신을 일깨움으로써 자주의식을 높이는 데 상당히 기여했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뭐냐면 개학기 때 역사 교육을 한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형성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몇 번을 이제 보시냐면요. 이게 없네. 형성평가 문제가. 예. 제가 만들었어야 했는데, 교육력 부분만, 이제 조선교육력 부분만 만들었네요. 예. 요거는 이제 건너뛰고, 일제통치 시기 때 역사교육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여기는 이제 일제 시기 때 통치의 역사교육은 이제 조선교육령을 중심으로 좀 봐야 되는데, 조선교육령이 크게 이제 1차, 2차, 3차, 4차 조선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개정이 2번 정도 나왔죠? 1차 조선교육령 개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3차 조선교육 개정,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그 찾아보니까 개정을 몇 번씩 했더라고요. 또, 이거 외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 개정하는 것, 나머지 여기 없는 내용까지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갖고 이제 1차 조선, 2차, 3차, 4차 조선령 꼭 봐두셔야 돼.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요번에 한번 근현대사 부분에서 조선교육령 한번 내겠다. 이런 소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역조론에서 낼 수도 있는데 또 이건 한국사 또 관련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사 부분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차 조선교육령부터 볼게요. 자, 1차 조선령 교육령 시기 보면 1910년대인데요. 1910년대 일제 식민통치의 기본적인 방향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정책이 나타난다. 그래서 식민지 교육에서도 이러한 성격이 그대로 드러난다. 1차 조선교육령에서는 교육에 관한 치거의 취지를 따라 충량한 국민의 융성하며 그 다음에 시세의 민도에 맞도록 교수화 수를 하도록 교육에 지침을 사였다. 교육에 관한 치거는 뭐냐면 이건 일제가 예전에 이제 일본에서 일본 청왕의 명의로 교육 치거를 공포한 적이 있어요. 그걸 바탕으로 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군국주의에 입각한 이제 교육 치거를 공포한 건데, 그래서 황제가 직접, 그러니까 청왕이 직접 말한 걸 치거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특징들을 보면, 보통 학교가 이제 교육 기간이 일본보다 6년보다 짧은 4년에 있고, 예전에 소학교였는데 보통 학교 이름을 바뀌었죠. 요 정도 공부했으면 됐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도 예전엔 구한말 때는 6년이었는데 4년을 줄여버렸어. 그 다음 고등교육인 대학은 설치하지 않았다. 일제는 식민통치를 복종하면서 살아간 최소한 사회적 능력을 갖춘 조선인을 짧은 시간에 가능한 많이 배출하기 위해서 한 정책이다. 역사교육 또한 이와 같은 교육정책에 맞춰서 조정되고 통제되었다. 역사교육은 일본의 정통을 강조하며 일본사와 세계사의 중요한 사실을 이해하게 했고, 조선사 교육은 아예 실시하지 않았으며 조선인들의 민족정신을 가지게 할 우려 있는 내용을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보통 학교에서는 역사 과목이 따로 없고 국어와 같이 이제 실시한 것 같아요. 국어 독본을 학습할 때 역사를 같이 가르치도록 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초등학교는 역사가 따로 없죠. 한국사 시간이.
어디서 배울까요? 사회 과목에 같이 있어요. 사회 과목에. 그래서 5학년하고 6학년 때 그 역사를 이제 배우더라고요. 한국사하고 세계사 내용을. 근데 예전에 한번 한국사 능력검증 시험 교재 한번 만들려고 책을 봤는데 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그 역사, 국사 교과서 내용을 봤거든요. 너무 놀래. 지금 고등학교 수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 기본적인 게. 되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다 배우고 나왔나 봐. 근데 왜 얘들이 이렇게 모르는지 모르겠어. 중학교 애들은. 자, 하여튼 4년제 고등보통학교. 이때 고등보통학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보통학교가 좀 높은 단계야. 그러니까 고등학교보다는 좀 중학교보다는 낮은 단계지만 보통보다는 좀 높기 때문에 고등보통이야. 그래서 보통 4년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2학년 때 1번사 2시간. 그다음 3, 4학년 때는 외국 역사와 외국지를 합쳐서 2시간. 이렇게 가르치도록 구성했다. 고등보통학교 역사교육은 일본사와 세계사를 주요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일본의 국채를 명확히 알고 그 다음에 외국 역사의 일본의 국채 민정과 단위를 설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게 국채는 뭐야? 일단 국채는 일본의 통치체제죠. 청왕지배체제. 이 청왕지배체제가 본질이 뭔지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인 특징이 뭔지 얘기하고 그거의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그것이 왜 이제 다른 나라와 틀린 건지 이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거야. 자, 여자고등보통학교는 1학년은 1번 지를 합쳐서 2시간, 그다음 1번사를 1시간 이렇게 가르쳐. 1번사 교육은 고등보통교육과 마찬가지로 1번사의 주요 사실을 이야기하고 특히 일본의 국채 민정에 대해서 알도록 했다. 그래서 이제 항제와 그다음에 그 청왕의 어떤 동태 그리고 청왕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들 이런 것들을 합리화시키는 그런 내용을 명확히 하게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근데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제 문화정치가 있는데 2차 조선교육령 이제 하기 전에 1차 조선교육 좀 약간 부분적 개정을 했어요. 1920년에. 그래서 이제 개정 그 내용을 좀 보면 1919년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통치 정책을 변경했다. 한민족을 강압적으로 억누르는 것만을 효율적으로 식민 통치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일제 당국은 문화정치라는 이름으로 조선인에 대한 유화 정책을 취하게 되었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인과 일본인이 그 같은 국민에 대한 것을 정책을 실시하는 데 포방했으면서 이게 일시동일이라고 하죠. 같다. 일시동일 정책을 이제 포방했으며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바꾸었다. 조선교육령 개정 작업도 이제 추진됐는데 전면적인 개정에 앞서 1920년 1차 조선교육령 부분 개정이 있었죠. 자, 부분 개정된 조선교육령에는 보통학교 이수연한을 예전 4년이었죠. 6년을 연장하고요. 그 다음에 5학년, 6학년 주당 2시간씩 역사 과목을 편성을 하게 해요. 그래서 예전에는 보통학교 시간에 역사란 과목 자체를 두지 않았죠. 뭐 일본사든 조선사든. 근데 역사 과목을 뒀어. 네. 그래서 이제 역사 과목을 두고 그다음 일본사, 한국사 관련된 교재도 각각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보통학교 역사 교육은 일본사가 중심이었으며 한국사는 정치사 위주로 다뤄졌으며 제대로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또한 별다른 준비 없이 한국필이 시행됐기 때문에 교재가 따로 마련되지 못하고 일본에 사용했던 것을 그대로 사용했죠. 그래서 일본사 교재 요때 일본사의 국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3차 조선교육령 나왔지만 요때 국사와 국어는 뭐죠? 일본어예요. 그래서 국사 교재인 심상소학 국사를 그대로 들어와 사용했다. 자, 한국사 관계는 보충 교재로 심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 심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를 사용했다. 이렇게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고, 심상소학 국사 보통 교재는 이게 이제 유일하게 이제 우리나라 그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한국사 교과서예요. 그 이후에는 이제 2차 조선교육부터는 어떻게 돼요? 한국사 교과서 없어요, 별도. 일본사 같이 합본해서 나오죠? 예. 자, 2차 조선교육령 시기를 볼게요. 2차 조선교육 시기는 일본은 한국인과 일본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같은 국민으로서 동등하게 대한다고 포방하고 있다. 교육 이념으로서 이 일시동일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다른 형편으로 식민통치 기반이 이미 확립되었다고 보고 동일한 제도 아래 교육에 실시했던 명분으로 추진한 동아정책의 일환이었다. 2차 조선교육령은 초등학교와 중등학교 수업 연한을 연장하여 보통학교 6년, 그 다음에
고등보통학교가 예전 4년이었죠. 근데 5년. 여자 고등보통은 4년에서 5년 각각 기본화했다. 또한 대학에 관한 규정이 있죠. 그래서 한국 안에 고등교육기관의 성립을 가능하겠다. 대학과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나중에 1925년에 만든 경성제도죠. 요거와 보통학교 역사교육은 이미 1920년 임시 개정 때 시행되어 오던 대로 5학년, 6학년 때 일본사 중심의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치도록 하였고, 일본 국제의 대우를 알게 하고 국민에 대한 지조에 양성된 것을 교수 요구하되 일본사의 중요 사실을 가르치고 한국사의 큰 주기를 알게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전과 달리 한국사의 별도 보충 교재를 통해서 학습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에 심상소학교 국사 보통 교재를 통해서 학습한 게 아니라 일본사에 관련된 단일 교재를 사용하면서 중간중간 한국사 끼워 넣는 방식으로 이제 사용되죠. 그래서 한국사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제 정치사 중심의 8가지 항목을 간헐적으로 다루는데 지나지 않는다. 첫 번째 항목은 박헌 건설을 한번 다루고, 진구 우왕후, 두 번째는 신라 통일을 다루고, 덴지청왕. 그래서 각각 시기마다 먼저 일본사와 관련된 한국사를 같이 다루는 정치사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고등보통학교는 세 번째 달력 보면 1학년에서 5학년까지 역사지를 합해서 주당 3시간씩 가르쳤다. 역사 과목은 국사인 봉방 역사와 세계사의 왜곡 역사를 나눴고, 국사는 일본사의 주요 사실을 취급하되 조선사도 가르치며 세계사는 세계의 주요 변화를 중심화하되 인문의 발달과 일본 문화가 강했던 사적 대요를 알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적 대요라는 건 역사적 팩트를 이제 전반적인 것을 알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 보통학교 1, 2학년 때 역사지를 합치고, 그 다음에 3학년에서 5학년 2시간씩 가르치고, 그리고 여자 고등보통학교에서는 고등보통학교와 달리 국사, 한국사 일부를 포함한 일본사만 다루고 있으나 교수 요지의 기본적 방향은 고등보통학교와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제 고등보통학교와 여자 고등보통학교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역사지들 같이 통합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많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3차 교육과정도 같이 연관돼 있어.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일종의 이제 한국판 융합형 교육과정?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조선교육 시기의 역사교육 역시 일본사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1차 조선교육 시기와 달리 한국사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만 단지 일본사에 대한 종속적 의미로 다뤄졌다. 한편 1910년대까지 일제사학의 체계가 완성됨에 따라 역사교육은 이를 보급시키는데 이용되었다. 역사교육 내용 곳곳에 타율성론, 정책성론, 일선 동조론 같은 역사인식이 반영되어 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 대외 침략을 미화했다. 요 타율성론, 정책성론, 일선 동조론 그 자체도 문제가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 좀 기억을 해주시고, 한편 역사교육은 일본인의 국가관과 생활습관 등을 강조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일종의 도덕국가인 수신과 수시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일본판 경사일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2차 조선교육은 여기도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3번 더 개정이 돼요. 1929년, 1933년, 1935년 세 차에 거쳐서 이제 부분 개정이 일어났죠. 그 다음에 3차 조선교육을 이제 볼게요. 일단 3차 조선교육은 일제가 이제 대륙 침략 시기 때 공포한 거고 몇 년에 실시한 거죠? 1938년에 실시한 거죠. 자,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일제는 한반도를 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지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시행했다. 교육 정책 또한 이러한 식민통치의 방향을 맞춰 바꾸었다. 자, 3차 조선교육령에는 한국인들 정시 동원을 위한 동화 정책을 강화하고 보통학교와 소학교, 고등보통학교, 중학교, 여자 보통학교와 고등여학교를 이원화해야 됐던 학교명을 일원화시켰죠. 그래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로 통일했는데 이건 그때 당시에 뭘 내세웠기 때문에 내선일체. 그러니까 일본인하고 조선이 똑같기 때문에 교육 과정도 똑같죠. 그래서 예전에는 한 단계 좀 낮춰서 가르쳤던 한국인 교육 과정을 일본인 교육 과정과 통합을 시켜버린 거야. 예. 근데 여기 좀 눈여겨보는 게 이제 이때 조선을 수의 과목으로 했어. 수의 과목은 뭐예요? 선택 과목이죠. 그래서 중등학교 교재에서는 이미 중등학교 과정에서는 수의 과목 만들었고 이때 소학교는 이미 이제 35년부터 뭐냐면 한국어를 못 쓰도록 만들었어요. 아예 폐지시켰죠. 자,
그 다음 4차 교육과정에는 아예 수의 과목조차 중학교에서는 없어졌죠. 소학교에서는 5학년, 6학년에 국사를 주당 2시간씩 가르쳤는데 그 요지는 일본의 유대와 구군의 진전에 큰 줄기를 가르쳐 일본 국채의 존엄성에 대해서 알게 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한다는 것이다. 자, 이를 위해서 일본의 기원, 청와 개통, 역대 청와의 성덕, 국민의 충성, 그 다음에 현철의 사적, 문화적 진전, 외국과의 관계 등을 교육 내용하고 있다. 중학교는 역사와 지리를 통합시키는데 이게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중학교 1학년에서 5학년까지 매학년 역사와 지리를 합해요. 주당 3시간씩 가르치게 했고 역사교육의 요지는 일본의 국채의 특징과 종합성을 이해하고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시킴으로써 일본 국민의 사명을 자각시키고 하는 데 있다. 역사는 일본사와 외국사를 구분되었는데 외국사의 경우에는 항상 일본사와 연결을 지으면서 일본사의 이해를 명확히 하는데 역사적 사실을 중심이 여겼다. 이게 쭉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마지막 단락에 보면 3차 조선교육 개정인 부분이 있어. 41년에. 그래서 한국 신민화 교육을 더욱 강화하면서 국민의 긴초적 연성의 명모가 돼 소학교를 뭘로 바뀌었죠? 국민학교로 바뀌었죠? 예. 그러다 이제 해방 이후에 이제 계속 사용되다가 90 몇 년인가 2년인가 3년에 그때 이제 초등학교로 바뀌었는데 자, 하여튼 국민학교 개정에 국민학교 영어 공부하고요. 교과목을 국민과, 이수과, 체정과, 예능과, 직업과 그러니까 오늘날은 교과 개념을 두었는데 역사는 국민과에 속하죠. 그래서 국민과의 역사교육의 목적은 일신동인의 성질을 받들어 충량한 한국 시민을 자각하는 데 있다. 이런 것도 있죠. 그 다음에 4차 조선교육은 볼 거 없어요. 이건 뭐 그때는 전시체제에 접합하던 이제 그 내용이니까 이건 이제 여러분들 각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그 형상평가 문제를 볼게요. 43번 문제 보세요. 자, 가시기 때 한국사 교재의 명칭을 써보고 나시기 때 사용한 한국사 교재 활용의 특징을 두 줄 이내에 쓰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그래서 가는 이제 1차 조선 교육령 개정과 관련된 거고요. 그 다음에 나는 이제 2차 조선 교육령인데, 자, 여기 보면 이제 1차 조선령 개정에서는 그 교재 신상 소학교 국사 보통 교재가 있고요. 교재 활용 특징은 이제 2차 조선 교육 때는 한국사 별도로 보통 교재를 그 보충, 이게 잘못됐네요. 그, 보충으로 고치세요. 보충이라고 돼 있죠? 네, 그거 좀 정해 주시고요. 자, 보충 교재를 통해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달리 일본사 중간중간에 한국사를 끼워 넣어가지고 했다. 그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역사 있고 그 다음에 44번 문제 볼게요. 다음 시기 때 실시한 조선교육 때 학제 명시된 일어나는 학교명을 써보고 그 역사교육의 요지와 그다음 외국사교육의 특징을 각각 말해보시오. 자, 요때 일어나는 이제 일본식으로 이제 고쳤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 이렇게 이제 했고 소학교, 중학교, 고등여학교는 이제 중학교 거의 비슷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또 대학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역사교육의 요지는 3차 조선교육령에서는 자, 일본 국채의 특징과 종속성을 이해하여 한국 시민의 정신을 함양하고 일본 국민의 사명을 자각시키는 데 있고 외국사의 경우 항상 일본사와 연결시켜 일본사 이해는 명확히 하여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겠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조선교육령 관련된 내용들 관련된 부분을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뭘 볼 거냐면 그 해방 후의 역사교육 변천 과정하고 그 교육과정 관련된 부분을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요거 끝나고 이제 뭐냐면 여기에서 이제 파란색 마지막을 끝날게요. 그래서 다음에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예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